저는 이제 200만 원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200만 원 정도 초반 이렇게 받는데 교대 근무까지 하다 보니까 되게 삶이 많이 피폐해지고 이 직장이라는 거를 내가 과연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잘 살질 않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이 30만 원 알바에서 번 돈이랑 200만 원이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요. 되게 희한하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3개월 목표를 내가 이 돈을 다 써야겠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같이 이제 적금을 들러 갔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저한테 축하한다면서 USB랑 미역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자까지 저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왜 은행은 이렇게 돈을 줄까? 왜 항상 은행원들은 친절할까? 기사가 뜨잖아요. 연말에 성과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은행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 20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역대 평균 이제 상승률을 가져온 거예요. 통계청에서 이제 따서. 근데 이제 1년에 얼마씩 자산이 오를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유주택자, 내가 만약에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 그랬을 때 이 상승률이 6%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기도에 5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가 오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급여가 5천인데 여기서 3%의 임금 상승이 돼요.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6천만 원의 자산 상승이 일어나고 경기도 5억에 있는 분은 연에 2,500만 원, 그리고 집이 없는 분, 급여만 단순히 받는 분은 1년에 150만 원의 연봉 상승이 됩니다. 이게 1년 기준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월급만 받아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갔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이 부루마블에서도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계속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좋은 입지에 있는 땅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빌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씩 상승을 해가면서 나만의 자산을 취득하는 게 결국에는 맞다고 저도 본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런 자산 취득의 관점에서 이런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나는 더 가난해진다 라는 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되는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100원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바나나를 뭐 5송이를 샀으면 지금은 한 송이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자산에 내 돈을, 자본을 옮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매년 3%씩 내 돈이 줄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율 꽤 높은 예적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우선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내줄 것을 대비해서 빌려주지 않고 남겨두어야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은행이에요. 저한테 100원을 줬어요.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지급준비금인 10%를 중앙은행에 두고 이 나머지 90원은 다른 사람한테 또 대출을 해주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이 보통 이렇게 예시를 들면 1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를 들면 뱅크런 사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돈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누군가 맡겼어요. 그때 은행이 7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3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또 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겠죠. 근데 이 93만 원에 해당하는 또 7%를, 그러니까 이 93만 원은 결국에 시중으로 돌아다니고 누가 돈을 써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결국에 또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럼 또 은행은 이 93만 원에 해당하는 돈에서 7%를 남기고 또 나머지를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현금 돈은 지폐로 볼 때는 100만 원이지만 신용 팽창이 일어나서 어플에 찍히는 그런 돈이 이렇게 13배나 불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13배인 1,300만 원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신용 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돈 복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돈을 남한테 은행에 맡겨요. 근데 은행은 저희의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93만 원은 저는 어떻게 돌려받아요? 93만 원을 어떻게 돌려받느냐면 또 결국 다른 분들이 또 돈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돈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은행 속에서는 돌게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맞아요. 기분이 나빠야 돼요. 나 착실히 월급 받아서 이렇게 돈을 넣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사실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원리를 공부하면서부터 내 돈을 절대 예적금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예시를 가져왔어요. 왜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되냐면 개인이 이제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이자를 5%를 받잖아요. 그럼 연에 5만 원에 나한테 수익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은행은 1,300만 원에 아까 제가 1,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그랬잖아요. 은행이 대출 사업을 했더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5%의 대출 이자를 받더니 연에 6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불린 거예요. 무려 13배 차이가 납니다.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인은 점점 더 돈을 모으기만 할수록 가난해지고 자산가는 더 부자가 된다. 이거를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에 좋은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희가 그 감정을 잠깐은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이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내 자본을 좋은 자산에 보내줄 수 있고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을 보는 관점이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모으는 관점, 돈을 모은다, 절약이죠. 그 다음에는 돈을 불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돈을 지키는 거예요.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약간 기간이 있는데 아예 몰랐던 사회 초년생 때는 이제 한 진짜 30-40% 정도밖에 저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조금 나올 때쯤 돼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래도 한 50%는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 입문을 했을 때는 거의 신랑이랑 그때 연애를 할 때였는데 거의 80% 이상을 모았던 것 같아요. 자취를 저는 이제 원룸 살면서 그때 했었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월세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원룸 살기 시작했을 때도 이제 평택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약간 용도 변경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1층이 일단 삼겹살집이었고 위에가 한 4층 정도가 스쿼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는 뭐 무조건 힘들었고 그 방 자체가 보일러라던가 이런 게 되게 안 돼서 들어오면 완전 냉골이고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공간이었는데 25만 원 월세를 살면서 잘 불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주거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사실 주거비에 드는 돈이 많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뭐 내가 매매를 하든 또 임차를 살든 어떤 형식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이 원리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도 이 자본주의에서는 계속 돈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경제관이 사실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걸 저는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혼자일 때는 내 돈만 잘 모으고 관리를 하면 됐어요. 근데 둘이 생기면 그 다른 사람의 돈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돈을 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계부도 열심히 썼었고 저는 이제 엑셀 가계부를 제가 만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돈을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과 지출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연봉은 얼마인지, 순수 월급은 얼마인지, 뭐 상여금이나 성과급 이 영상을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용돈은 얼마를 할 건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야 되고 고정지출, 변동지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럼 학자금 대출은 뭐 원리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봐야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소비가 뭔지 꼭 필요한 소비가 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같은 목표를 정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둘이 모으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나요. 예를 들면 2명이 모으면 연봉이 2배가 합쳐지기 때문에 2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3배, 4배, 5배 더 많은 더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테크 시작하면서 지출 내역들을 살펴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 아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준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재테크를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돈이 나가는 건 알았지만 어떤 보험이고 이게 얼마가 나가고 정확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 재테크 시작하면서 전화를 해봤더니 중복이 되는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안보험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돈 모으면서도 뭐 커피를 사 먹는다거나 그런 택시를 탄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부자가 되는 거는 뭐 하지 않아야 될 것만 잘 해도 기반을 잘 쌓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걸 정리하는 그 시간을 다 합해서 모아봤을 때 더 많은 가치를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되게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직장에 내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이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직장인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이런 돈들은 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돈을 지킨 다음에. 투자를 했던 거죠. 이제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내 가용자금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내가 내 채를 매수할 거야 라는 목표는 아예 없었어요. 제가 다주택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일단 한 채,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매수를 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거기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20억 부자가 될 거야, 30억 부자가 될 거야, 사실 이거 되게 지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도 쪼개는 게 좋아요. 내가 30억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10억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10억을 갖기 위해선 1억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쪼개 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일단은 한 채를 매수하는 걸 목표로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내서 먼 미래까지 보다 보면 당장 오히려 실행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가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알기가 쉬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도시형 생활 숙박시설이라던가 최근에 마곡에 롯데캐슬 르웨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생숙인데 그 이슈가 이제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게 거주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생숙 같은 경우는 약간 호텔형인데 취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 사는 거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전세를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 이런 대체제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다 공부를 해봤더니 아파트만한 안전한 자산이 없다는 거를 저 스스로는 알았던 거죠. 물론 다른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들어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매체의 그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어떤 걸 보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생각하셨던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를 원하는지 뭐 월세 흐름형 투자를 원하는지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세 차익 투자를 했던 이유가 이제 첫 번째 투자를 했을 때에는 좋은 입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그때 저는 운이 좋게도 상승기 초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는 게 너무 두드러지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자본금 대비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걸 보고 만약에 이게 한 채가 아니라 내가 두 채를 유지를 했을 때 전세금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세 차익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투자금 2억 정도가 있었고 그때 전세가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5억에 해당하는 집을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전세가가 5천만 원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때 제 투자금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전세금이 3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가 나중에는 5억이 오른 거예요. 전체 이 아파트의 덩어리가 10억이 된 거죠. 이거를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내 투자금 대비 이 수익이 얼만가 관점에서 봤더니 333%가 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가가 2억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현재의 시세예요. 이랬을 때 내가 투자금이 2억이 들었는데
전세가 2억이 오르면 사실 내 투자금은 0원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 앞으로 이 전세금이 오르는 것과 시세가 오르는 거는 온전히 내 몫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 수익률이 무한대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오르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 투자 방식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고르면 내 노후까지 잘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상승분으로 예를 들면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통장에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몇 억 정도의 자산이신 거예요? 한 20억 초반 정도 있거든요. 자산으로만 따지면. 운이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운도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그 운을 알고 기회를 아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또 막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전 기회 놓친 거예요? 저는 기회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강남이라든지 주요 입지 그리고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런 컨텐츠를 찍어내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이 써주는 글에 의해서 사람들은 심리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인지를 공부를 해보시면 많이 기회가 있다. 경기도 외곽이라던가 아니면 서울도 여전히 많이 안 오른 곳들이 있기 때문에 20% 저렴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잘 공부를 하고 가져가는 거,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르는 데들은 또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찍히면 제가 항상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금은 정고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가 떨어졌고 나한테 안전마진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눈에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사려는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점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할 때 거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주민분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살기 좋아요? 여기 어때요? 뭐 저 여기 들어올 건데 저 신혼부부인데 여기 어때요? 되게 앉아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임장도 정말 많이 갔고 그래서 지금 정고점은 나름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불안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임장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임장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다 가보고 뭐 예를 들면 해가 뜨기 전 아침 시간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면 그 아파트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투자라는 거는 일단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정말 다 불안해요. 그래도 저는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몇 억대의 돈을 넣었을 때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할까? 내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저는 봤어요. 6년 전에 그때가 2018년이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이제 집값 오른다 라는 얘기가 들리던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어려웠어요. 상승장 때는 오히려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집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안 보여줘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분석을 다 해갔어. 근데 안 보여준대요. 볼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꿀팁인데 내가 보려는 아파트를 바로 보면 매수자들이 몰리면 집을 매물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평형이나 비슷한 타입의 공간을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매수가 아니라 전세를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있다면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해갔는데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 임차인분이 계속 전세에 살고 싶어 하셔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집을. 혹시 전세입자가 보러 올까 봐.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이제 하락장 때 집 보는 게 되게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아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상승기가 다 오지 않았을 때 폭등장이 아닌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를 잡기가 좋다. 내가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산다면 오를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다셨는데 제대로 된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는 결국에 수급과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 일자리, 호재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강남 중심으로
봐야 된다. 결국 입지가 가격을 반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매수했을 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도 사실 저출산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앞으로 뭐 초고령화 사회가 올 거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찾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수서역 아침에 가보거나 하면 정말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 이제 삼성병원이 앞에 있어서 나이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이 지방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자리가 잘 갖춰진 곳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저는 가져갔었어요. 부동산 하면서 계속해야겠다, 하길 잘했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있나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금 대비 그게 얼마나 상승을 했고 이런 수익률 관점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집이 주는 그런 안정감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사람은 결국에 어떤 형태로든 임차라든지 내가 그 집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관점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집을 한 채 매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월급을 보고 살게 되잖아요.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내가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 돈에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은 그냥 내가 같이 가는 거고 사실 나는 결국에 안정적인 집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런 거를 좀 달성하게 됐다. 그런 안정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락장 때 안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내채를 유지를 하면서 역전세가 없었는데 제가 잘했던 점은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욕심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가 2020년에 이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임대차 3법이 한창 나오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은 이제 막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전세나 매매가가 1억, 2억씩 이렇게 오르던 시기였어요. 전세가도 1억씩 오르고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전부터 뭐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때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났다면 이 전세가 1억씩 오르는 그걸 봤기 때문에 2년 뒤에 신규 세입자를 받아서 그 1억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4년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4년을 계약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신용대출이라던가 사내대출을 다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하락기가 오거나 이게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방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 4년을 계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 분들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저는 4년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실제로 2022년에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4년을 했어서 그게 역전세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돈에 매몰됐다면 저는 역전세를 맞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가용 자금을 잘 따져봤고 나중에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부자분들이 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부자들은 가진 자산을 잘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자산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산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인 다닐 때는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은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든 돈이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일정 시간을 넣으면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는 자산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바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공간이에요. 인간은 저희는 직장인으로 살아오면 늘 보던 사람들과 보게 돼요. 선배도 다 그 울타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보던 사람들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공간도 내가 항상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집에 오고 뭐 직장을 갔다가 집에 오고 반복적인 패턴이 이어지고, 또 시간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우리 퇴근을 하면 뭐 드라마 보거나 넷플릭스 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 부동산 공부해야지 하고 월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이렇게 있으시고,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퇴근하고 내가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인이라면 저는 늘 보던 환경, 늘 보던 그런 주변들을 많이 바꾸고 새로운 관점에서
부동산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바뀌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책이나 이런 영상에서도 결국에는 말을 해주고 내가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인간을 바꾸려고 해보고 주변 사람을 바꾸려고 해보고 내가 가는 환경들, 예전에는 직장과 집만 갔다면 이제는 이제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임장 스터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3교대 간호사였던 그 부토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결국에 내가 계속 인풋을 사람들이 넣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거나 누군가 잘된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되게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들은 되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TV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탈세를 했을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발자국 조금 더 먼저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은 진짜 불로소득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실역을 매주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또 명당 집이 있어요. 정말 줄이 길어요. 그러니까 1등이 한 90명 정도 나온 집이에요. 그걸 보고 또 동탄 같은 경우 이번에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면 그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본인을 놓다 보면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거를 인정을 하자.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공부하고 내가 직접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웃풋 하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고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관점이 다르고 조금 더 빨리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200만 원 받고 펑펑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세 4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세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잠깐 여기 머물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생각보다 그 둥지를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서 전세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년 계약이 지난 시점에 5%밖에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데 그 사실 주변 시세, 신규 계약 전세 시세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살았을 때 5%만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들어갔을 때는 그래 나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해야지 2년 뒤에. 근데 2년의 만기가 이제 다가올 때쯤 되면 그때서야 이제 보통은 주변 시세 찾아보고 전세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많고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5%만 오른다는 가정하에 그래 일단 2년 더 살아보자 하고 대출을 받아서 5%를 올려서 다시 살게 돼요. 총 4년을 살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서울에 살다가 결국에 경기도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집주인이 만약에 4년 뒤에 전세금이 1억이 올랐으니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1억 정도의 종잣돈이 없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른 집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처음에는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점점 경기도에서 경기도 또 주요 입지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 내가 혼자 살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족이 생기고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하나의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사를 다니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세에서 살면 결국에 주요 입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전세에 거주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저렴한 월세에 들어가서 좀 절실함을 느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원룸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는 초반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월세가 좀 저렴하거든요. 전세도 그렇고. 근데 월세에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인프라도 좋고 내부가 이제 평탄화 작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전 아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차 끌고 산책하고 모든 게 좋아요. 앞에 그냥 나가면 카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생각보다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좋은 데에 거주를 하면 거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잠깐 렌트를 했다. 저희 제주도 놀러 가면 자동차 렌트 하잖아요. 근데 렌트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저희는 돌려줘야 되는 집이에요. 일단 아파트 전세 시작하면 가구 같은 것도 다 사야 돼요. 가정 가구.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저는 잘 똘똘 뭉쳐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원룸은 있을 건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트리스 같은 거 조금 하나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 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다 사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원룸을 계속 사셨던 거예요? 신혼부부일 때, 신혼부부랑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기가 생겼었어요. 아기가 13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살았어요. 조금 아기 낳고 생각이 바뀐 부분은 뭐였냐면 사회초년생이랑 신혼부부 때 한 2년 정도까지는 악착같이 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고 아기 계획이 있다,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면 원룸보다는 그래도 방은 2개 정도는 있는 곳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기가 자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원룸에 있으면 일상생활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저는 원룸 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평택, 그 다음에 뭐 오산,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아기가 잘 때는 어쨌거나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불을 다 꺼줘야 되고 밤 시간에 저녁에 한 8시 정도만 되면 아기들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스탠드 진짜 희미한 불 하나 켜놓고 밥 먹고 요리를 제대로 못해서 진짜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약간 건강을 그래서 많이 해쳤죠. 그런 거 보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적어도 아기가 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정말 잘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방 2개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그렇게 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특히 평범한 직장인, 저희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 모은 게 많이 없는데 내가 뭔가 돈을 쓰면서부터 시작하면 저는 아예 출발이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그리고 신혼 부부 때 25만 원짜리 원룸에서 거주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원룸 살면서 서울이랑 경기 아파트 총 4채의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제가 만약에 금수저고 가진 게 많았으면 굳이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됐겠죠. 근데 저는 가진 게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을 잘 굴려가지고 좋은 집을 매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자산 여쭤도 되나요? 현재 지금 한 20억 초반 정도 있습니다. 처음 그럼 집을 사셨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 정도부터 공부를 해서 그 정도부터 집을 샀어요.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그게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던 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집을 보러 갔더니 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매수자 문의가 너무 많아서 매물을 거두고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직접 몸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장을 나가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갔더니 좀 아쉽고 되게 허탈한 적도 되게 많았죠. 내가 되게 분석해갔던 그런 집을 아예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마포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 구축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과 잘한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제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조금 안 되는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확실히 그 황금성이라고 해서 실거래가 찍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같이 거래가 돼서 실거래가 찍혀야 그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고 한데 제가 다른 아파트들 여러 가지 리스트를 뽑아준 것 중에 이게 세대수가 가장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보통 근데 300세대 뭐 이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찍히고 이런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동안에 갖고 있다 못 팔아서 이거를 던지는 매물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사실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항상 집을 고를 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샀을 때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떤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매수하려고 그랬던 다른 아파트는 거기가
너무 번화가였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잘 될지 몰라도 거기는 번화가였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투자를 지속을 하려면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전세입자 분들이 잘 들어와 줘야 돼요. 역전세 없이 재계약을 하거나. 근데 저는 계속 다른 아파트도 그렇지만 6년 동안 또 재계약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아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녀분이 있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거기 지내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잘 역전세 없이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대수가 이제 최소 500세대 이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나중에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려 그랬어요. 내놨는데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은 누군가 사줘야 그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팔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500세대 이상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뿐이긴 한데 되게 종합적인 어떤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거기에 교통은 어떤지 그리고 뭐 화권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보면서도 결국에 좋은 입지는 세대수가 적어도 팔리는 시점은 와요. 근데 오지만 내가 절세를 해야 돼요. 뭐 일시적 2주택이라던가 뭔가 반드시 그 시기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군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원구라던가 예를 들면 뭐 거기 중계동 이런데 그 학군들 되게 유명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강남이랑의 접근성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되게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학군지인 이유로 좀 가격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지역을 저는 보는 게 좋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학군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게 저는 가장 1번이라고 봐요. 마포라던가 뭐 관악구도 될 수 있고 거기 지역이 너무 넓고 아파트도 정말 많잖아요. 단지마다의 특색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군이 좋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진짜 뭐 교통이면 뭐 역에서 뭐 얼마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서 단지로 좁게 뾰족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매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좀 내가 실수했었던 점. 임장을 가고 그 아파트를 보기 전에 내가 분석한 거를 다 가져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급한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아 이거 지금 안 팔면은 뭐 다른 분이 사신다는데 뭐 괜찮으세요? 아니면 뭐 이거 얼마에 이거 지금 안 사면 뭐 매물 거둘 수도 있다는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급함을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게 급매라는 기준을 알려면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어야 저는 조급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층 키워드가 또 바이럴되고 있거든요. 저층 괜찮냐 안 괜찮냐. 저층은 저도 추천하진 않아요. 결국에 이 아파트가 가지는 프리미엄은 고층에 다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딱 갔을 때도 임장을 가봐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아파트와 저층에 앞에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뭐 쓰레기장이 있고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랑 그냥 개인이 느끼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은 수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곳을 살고 싶은지 낮은 곳을 살고 싶은지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프리미엄이라는 걸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실거주자 입장에서를 보는 거랑 내가 투자자 입장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거주 입장은 전세 수요가 있잖아요. 전세입자들은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층에 살든 1층에 살든. 근데 저희는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산다라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1층과 고층의 그 차이가 커요. 물론 매수하는 시점의 금액도 다르지만 상승할 때의 그 금액 갭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항상 봐야 돼요. 내가 단순히 평생 여기서 살 게 아니라면. 저희는 계속 좋은 자산을 갈아타게 하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층이다.
사실 원래는 제가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아기를 낳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기를 낳기 전에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투자를 했었냐면, 아기가 이 사회성이 생기는 한 예를 들면 한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조금 그때까지 모를 거다, 이 빈부의 격차를 모를 거다. 그때도 저는 사실 원룸이나 이런 빌라에 살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고 요즘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흡수하는 속도도 정말 다르고 이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거나 내가 신혼부부다 라고 하면 무조건 원룸에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도 저렴한 곳 들어가서 그런 풀 옵션의 가정 가구를 누리면서 저는 월세를 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때가 돈을 모으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신혼부부 딱 2년 정도가 돈 모으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기 좋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쓰기가 쉬운 시기도 돼요. 그만큼 돈이 많다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세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신혼부부일 때 전세로 들어가면 가정 가구를 다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물건들은 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집을 줄여서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면서, 그때는 사실 치킨을 맥주 하나 먹어도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행복한 시기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기점,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기점에서는 저렴한 월세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라도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낮은 곳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보유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투자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곳에 또 임차 형식으로 거주를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될 쯤 될 때, 그 한 이제 8살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럼 한 7살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내가 매수해놓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놓은 그 기간이. 그러면 자산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매수한 시점에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5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교통, 환경, 학군, 일자리, 호재. 이 5가지를 잘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골랐다면 실거주 시점에는 더 많은 자산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직장을 다녔고 이 아파트는 매수한 시점이나 재계약 시점에는 무언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아기가 뭐 학교를 가도 투자를 해야 된다,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왜냐면 한 10년은 그렇게 고생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기가 생겨보니까 이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사람들이 왜 전세 신도시를 좋아하냐면, 가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신축일 뿐이지 주변이 다 언덕이거나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신도시는 대규모로 이거를 택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다 평지로 밀었기 때문에 그냥 살기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를 가는 이유는 결국에 내 아이한테 뭔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바꿔서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이 아이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랑 실보유 각각의 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보유나 실거주가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집을 매수한 집이 있음에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제가 이제 따로 임차 형식으로 원룸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거주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나는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죠. 처음에 200만 원 월급 받던 직장인일 때는 과소비하던 때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게요. 저도 원래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직장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저축이나 절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생로랑 가방을 샀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방을 샀던 이유는 사실 그때도 저는 명품에 관심은 없었는데, 그때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면 더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명품 아울렛 같은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코스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걸 사는 걸 보고 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남이 사는 걸 보고 저렴하다고 하니까 사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가방을 사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날 제가 어떤 투어가 있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제 몸도 막 젖는데 가디건을 둘러가지고 그 가방을 둘러서 막 비를 못 맞게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돌아왔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가방은 남들이 사면 좋다 그래서
산 거지 내가 좋아서 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불편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나랑 맞지 않는 가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돈을 모으려면 일단 그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게 필요한데, 사치제라고 불리는 이런 명품 같은 것들을 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감가상각이 계속 이뤄지거든요. 내가 사자마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겠고. 그래서 저도 자동차를 살 때 이미 감가가 다 지난 그런 중고차를 산 이유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차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는데, 우리가 보는 자동차는 내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겉에 외관에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행복한 기준이 아니라 남이 그냥 좋다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를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도 결국 감가상각이 아닌 내가 시간이 지나서 오르는 자산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은 굉장히 유지관리가 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 1억이 벌었다고 1억짜리 자동차를 사거나 뭔가 좋은 비싼 것들을 사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누군가 했을 때 한 목표를 2달로 잡고 10kg를 뺀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밥을 술 먹고 식단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가 만약에 한 채를 매수했는데 이게 1억, 2억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돈을 모으고 절약하던 습관을 버려버리고 그냥 과거의 나로 살아버리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동반자 같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 돈에 내가 지금 무슨 부동산이야, 내가 무슨 재테크야, 나랑 관련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에 몰입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에 되게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조금 했다가 포기하고 이걸 조금 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몰입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바꾸고 내가 몰입을 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집을 사도 그게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몰입을 하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임장도 가고 매수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실 집이라는 건 내가 진짜 사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잘 취득하는 게 중요해요. 실행을 잘 해내는 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에 몰입을 해야 될까요? 정해주시면 저도 실천할게요. 내 기준을 잡기 위한 몰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건가? 나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나는 월세 흐름형 투자를 할 건가? 그리고 만약에 그 투자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어느 정도는 봐야겠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거는 충분히 유튜브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전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많이 바꾸고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한 관점을 습득하는 시간, 몰입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무작정 그냥 계속 배우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저는 제 스스로 법칙이 있는데 인아웃 1대5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풋을 1을 넣으면 아웃풋을 5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냥 그걸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풋이에요. 근데 그 인풋을 예를 들면 책을 내가 2페이지를 읽었어도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5가지로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그런 체크리스트, 그런 플로우 시트를 좀 작성을 해보면 되거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어딘가에 또 다른 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근데 답은 결국에 나한테 있다. 이게 저는 정답이에요. 인아웃 1대5를 항상 생각해보시면서 무조건 아웃풋을 5개를 내자. 뭐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좋은 정보 정말 많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내일 다시 출근을 해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확실히 내려놓고 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고민이 많으실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이런 것들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돌아봤을 때 많이 성장을 해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본인의 기준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